안녕하세요. 어둠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 오늘 밤 여러분을 깊고 서늘한 공포의 세계로 안내할 진행자, 그림자입니다. 바깥바람이 차갑게 창문을 두드리는 이 시간, 혹은 세상 모든 소리가 잠든 듯 고요한 이 순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따뜻한 이불 속이든 홀로 남은 사무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든 어쩌면 적막한 밤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들은 바로 그렇게 예기치 않은 순간, 혼자라는 사실이 사무치게 느껴질 때 찾아오는 오싹한 경험들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생일을 맞으신 고요 한밤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루 환상적인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라며 앞으로 펼쳐질 밤에도 저희 이야기가 작은 그러나 강렬한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방송에 생일 축하 메시지나 특별한 사연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방송 설명란에 있는 패트리온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저희가 이 어두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주변의 불필요한 소음들은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조명을 조금 더 어둡게 낮추고 당신의 모든 감각을 열어 이야기에 집중해 보세요. 심장의 고동 소리가 깊게 들릴 만큼 숨 막히는 긴장감이 당신을 감싸 안을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어둠이 그 본색을 드러낼 시간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탐험할 공포는 단순한 허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실제로 겪었고 그 기억의 파편들이 여전히 날카롭게 남아있는 살아있는 경험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겁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을 때 엄습하는 근원적인 불안감, 아주 작은 소리에도 온 신경이 곤두서고 익숙했던 공간마저 낯설고 위협적으로 변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공포일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존재에 대한 상상, 그리고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안전에 대한 자각.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바로 그 경계선 위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평범한 일상과 섬뜩한 비일상 사이, 현실과 악몽의 모호한 접점에서 주인공들은 홀로 공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느꼈던 심장의 떨림, 식은땀, 그리고 절박함이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르게 느껴질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또 다른 공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공간, 바로 집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익숙함 뒤에 숨겨진 어둠이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경험담입니다. 주인공은 이제 막 독립하여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집은 자유와 안식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밤부터 그 안식은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사소한 소음들, 무심코 넘겼던 이상한 낌새들, 그것들이 모여 거대한 공포의 실체를 만들어내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시 23세 민지 가명 씨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저희에게 보내오면서 지금도 그 밤을 생각하면 손발이 차가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공포를 겪지 않기를, 그리고 혼자 사는 여성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제 민지 씨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녀가 느꼈던 공포의 무게를,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순간들을 생생하게 따라가 보시죠. 지금부터 당신은 더 이상 안전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어둠이 짙게 들이운 아파트, 복도, 그 차가운 공기 속에 민지 씨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떨리는 숨소리가 당신의 귓가에 들려오는 듯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어둠 속의 첫 번째 속삭임. 지금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민지, 23.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디자인 회사에 취직한 지 막 6개월이 넘어가던 참이었다. 부모님의 품을 떠나 처음으로 얻은 자신만의 공간.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낡은 복도식 아파트였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궁궐보다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5층.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거의 꼭대기층. 덕분에 월세는 비교적 저렴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나쁘지 않았다. 무엇보다 혼자라는 자유가 주는 해방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퇴근 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맥주 한 캔을 따거나 주말이면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밀린 잠을 청하는 소소한 행복. 민지는 그 모든 순간을 사랑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안전 불감증에 가까웠는지 깨닫지 못했다. 현관문 도어록 외에는 별다른 방범 장치도 없었고 창문에는 낡은 방충망만이 위태롭게 달려 있었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젊음 특유의 낙관론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함이었을까? 이상한 낌새를 처음 느낀 것은 이사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늦은 가을밤이었다. 야근을 마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던 길. 밤 11시가 넘은 시간, 아파트 단지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만이 드문드문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고 그마저도 닿지 않는 곳은 짙은 그림자에 잠겨 있었다. 민지는 평소처럼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1층, 2층, 낡은 건물, 특유의 퀴퀴한 냄새와 함께 발걸음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4층을 지나 5층으로 향하는 계단참에 이르렀을 때였다. 문득 등 뒤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타닥! 마치 누군가 나뭇가지를 밟거나 혹은 딱딱한 신발굽으로 바닥을 살짝 찍는 듯한 소리. 민지는 반사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어두컴컴한 계단 아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정적만이 감돌았다. 잘못 들었나? 피곤해서 예민해진 탓이겠거니.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계단을 오르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다시 한번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좀 더 분명했다. 타닥, 타닥. 불규칙적인 강역으로. 하지만 분명히 아래층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서투르게 그녀를 따라오고 있는 듯한 느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민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몇 초가 흘렀을까?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혹시 다른 층의 주민일까? 하지만 이 시간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움직일 이유가 있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민지는 거의 뛰다시피 남은 계단을 올랐다. 5층 복도에 다다르자마자 자신의 집 현관문으로 달려가 비밀번호를 눌렀다.
다급한 손길에 자꾸만 손가락이 미끄러졌다. 삐비빅. 경쾌한 소리와 함께 되오록이 해제되자마자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숨 돌릴 틈도 없이 문을 닫고 이중 잠금 장치까지 걸었다. 흐흐.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 외식경으로 복도를 내다보았다. 어둡고 텅 빈 복도.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민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고 복도 쪽에서 미세한 기척이라도 느껴질까봐 귀를 쫑긋 세웠다. 결국 날이 밝아올 무렵에야 겨우 지쳐 잠이 들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을 때 간밤의 공포는 마치 악몽처럼 희미해지는 듯했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야. 그냥 다른 집 사람이겠지. 그녀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간헐적으로 반복되었다. 밤늦게 귀가할 때면 어김없이 느껴지는 인기척, 복도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발소리, 때로는 너무나 생생해서 바로 등 뒤까지 누군가 쫓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민지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퇴근 시간을 일부러 앞당기기도 했고 집에 돌아오면 모든 창문과 문을 몇 번이고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밤에는 작은 스탠드 조명이라도 켜놓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지만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네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 원래 오래된 아파트는 소리가 잘 울리잖아. 괜한 걱정하지 마. 위로랍시고 건네는 말들이었지만 민지에게는 조금도 위안이 되지 않았다. 그 공포는 오롯이 그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그날따라 회사 일이 많아 자정이 다 되어서야 퇴근길에 나섰다. 텅 빈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데 평소보다 더욱 짙은 어둠과 적막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마치 폭풍전야처럼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아니나 다를까 1층 공동현관을 지나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등 뒤에서 미세한 소리가 따라붙기 시작했다. 스윽, 스윽. 이번에는 발소리라기보다는 무언가의 옷자락이 스치는 듯한 소리였다. 소름이 쫙 끼쳤다. 민지는 애써 태어난 척. 하지만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올랐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여기서 겁먹은 티를 내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드디어 5층. 민지는 거의 울상이 되어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섰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점이 눈에 들어왔다. 현관문 바로 옆 벽. 그녀의 집. 초인종 바로 아래에 검은색 유성 매직으로 그어진 작은 X자 표시. 이게 뭐지? 민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누가, 왜 이런 표시를 해놓은 걸까? 단순한 낙서라고 하기에는 그 위치가 너무나 의도적으로 보였다. 마치 여기가 목표물이다 라고 알려주는 표식처럼. 그 X자 표시를 보는 순간 지난 몇 주간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불안감과 공포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이것은 단순한 예민함이나 착각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떠오르지 않았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허둥대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도록 비밀번호를 눌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문이 열리지 않았다. 삐삐삐 오류입니다. 왜 이래? 분명히 맞는 비밀번호였다. 몇 번이고 다시 눌러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패닉 상태에 빠진 민지의 뇌리 속으로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 도어록에 장난을 쳐놓은 걸까? 아니면 바로 그때였다. 등 뒤의 계단 쪽에서 선명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뚜벅, 뚜벅, 뚜벅. 망설임 없이 일정한 강역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발소리. 그것은 더 이상 환청이나 착각이 아니었다. 명백한 현실이었다.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공포가 민지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발소리는 이제 바로 등 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고개를 돌려 확인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손에 쥔 휴대폰을 떨어뜨릴 것만 같았고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져 움직일 수가 없었다. 도록은 여전히 먹통이었다. 제발, 제발 열려라. 마음속으로 절규하며 미친 듯이 번호판을 눌러댔지만 기계는 냉정하게 오류 음만을 반복할 뿐이었다. 뚜벅, 뚜벅.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이제는 몇 걸음 앞에 멈춰 선 듯했다. 민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누군가의 시선. 그 존재감만으로도 질식할 것 같았다. 짙은 어둠 속에서 그 정체의 모를 누군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자신을 목표로 삼은 것일까? 그리고 이제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기적처럼 도록에서 삐리릭 하는 경쾌한 해제음이 울렸다. 왜 갑자기 작동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민지는 거의 본능적으로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몸을 집 안으로 던져 넣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문을 닫고 모든 잠금 장치를 걸었다. 이중 잠금 장치는 물론이고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던 걸쇠까지 단단히 걸어 잠갔다. 하. 현관 바닥에 주저앉은 민지는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은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조금만 늦었더라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결과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빔씨, 손가락이 제멋대로 움직여 자꾸만 엉뚱한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신고 전화를 연결할 수 있었다.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시선은 현관문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누군가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만 같은 공포감 때문이었다. 네. 저희 집은 5층이고요. 복도식 아파트. 누가 문을 열려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찰관의 침착한 목소리가 그나마 민지를 조금 진정시켜 주었다. 곧 경찰관이 출동할 겁니다.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계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민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바깥에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 그 소리가 마치 천사의 나팔 소리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현관문 밖에서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외시경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경찰관들은 민지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후 아파트 주변과 계단을 샅샅이 수색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X자 표시는 여전히 현관문 옆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범인으로 추정될 만한 사람은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고요했다. 최근에 원한 관계에 있거나 이상한 전화를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경찰관의 질문에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평범한 회사원인 그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은 없었다. 최근 몇 주간 밤길에 느껴졌던 인기척과 발소리, 그리고 오늘 밤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그것이 모두 한 사람의 소행이라면 그는 왜 자신을 노리는 것일까? 경찰관들은 일단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말과 함께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남기고 돌아갔다. 민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혼자였다. 집안의 모든 불을 환하게 켜놓았지만 어둠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창문 밖에서 작은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현관문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민지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날이 밝자마자 그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 놀란 부모님은 당장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성화였다. 민지 역시 더 이상 그 집에 혼자 머무를 자신이 없었다. 불안감과 공포는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다음 날 민지는 서둘러 짐을 챙겨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다. 마치 악몽에서 도망치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아파트를 떠났다. 계약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아 있었지만 위약금을 무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X자 표시는 여전히 그녀의 뇌리에 섬뜩한 낙인처럼 남아 있었다. 이후 민지는 한동안 극심한 불안과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다. 밤이 되는 것이 두려웠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심리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특히 도록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았던 순간과 등 뒤에서 들려오던 그 발소리. 그것은 그녀의 기억 속에 가장 생생하고 끔찍한 장면으로 남아 영원히 그녀를 괴롭힐 것 같았다.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단순한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누군가의 소행이었을까? 진실은 알 수 없었다. 다만 민지는 그 일을 겪은 후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안전이라는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었고 사소한 것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신중함이 생겼다. 그녀는 지금도 가끔 그날의 일을 떠올린다. 만약 그때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늦게 도록이 열렸더라면, 만약 그 정체 모를 누군가와 복대서 마주쳤더라면
그 상상은 언제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함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어둠은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한다. 때로는 익숙한 공간 속에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그것은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와 공포의 그림자를 들이온다. 민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른다. 당신의 밤은 안녕하시냐고. 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공간이 어떻게 한순간에 공포의 장소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김민지 씨의 생생한 경험담이었습니다. 익숙한 복도에서 들려오던 정체불명의 발소리, 그리고 현관문에 새겨진 의문의 X자 표시.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합니다. 민지 씨가 그날 밤 무사히 위기를 넘기고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아마 평생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번 이야기의 배경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바로 버스입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공간. 하지만 그 익명성 뒤에는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특히 하루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마지막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는 시간. 텅 빈 마지막 버스에 오르게 된다면 말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시 대학교 2학년이었던 수현 가명 군입니다. 수현 군은 평소에도 과제나 아르바이트 때문에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마지막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날 밤의 마지막 버스는 그에게 잊을 수 없는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텅 빈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과 낯선 타인과의 불편한 동행이 얼마나 큰 공포로 다가올 수 있는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영군의 기억 속으로, 그 늦은 밤의 마지막 버스로 함께 올라타 보시죠. 버스 소리, 정류장 안내 방송 소리 등 현장감 있는 효과음이 배경으로 깔린다. 그날은 유난히 할 일이 많았다. 전공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터라 수연은 오후부터 줄곧 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창밖이 어둑어둑해지는 것도 잊은 채 책과 씨름하다 보니 어느덧 시계는 밤 11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벌써 이렇게 됐나. 뻐근한 목을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선 수연은 서둘러 가방을 챙겨 도서관을 나섰다. 집으로 가는 버스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배차 간격이 짧지만 조금 돌아가는 노선이었고 다른 하나는 배차 간격이 긴 대신 비교적 빨리 도착하는 노선이었다. 평소라면 당연히 후자를 택했겠지만 이 시간이면 그 버스는 이미 끊겼을 터였다. 하는 수 없이 수연은 학교 정문 앞 버스 정류장에서 조금 돌아가는 노선의 마지막 버스를 기다려야 했다. 밤 11시 반. 캠퍼스는 이미 깊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간간히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다. 정류장에는 수연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쌀쌀한 밤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다. 수연은 괜스레 몸을 움츠리며 버스가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 두 개가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토록 기다리던 버스였다.
수연은 반가운 마음의 자리에서 일어섰다. 버스는 끼익 하는 마찰음을 내며 그의 앞에 멈춰 섰다. 푸식 소리와 함께 버스 문이 열렸다. 그런데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버스 안은 예상보다 훨씬 더 텅 비어 있었다. 승객이라고는 맨 뒷자리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는 중년 남성 한 명과 그보다 몇 칸 앞 창가에 기대어 잠든 듯 보이는 젊은 여성 한 명뿐이었다. 운전기사는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응시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별 생각 없이 빈자리에 앉았겠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를 어색함과 불편함이 수연을 감쌌다. 텅 빈 공간이 주는 특유의 적막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너무 조용한 승객들 때문이었을까? 그는 버스 중간쯤 출입문이 잘 보이는 창가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다. 버스는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는 익숙한 밤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어쩐지 평소보다 버스 안의 공기가 더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다. 뒷자리의 중년 남성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앞쪽의 여성 역시 잠에서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운전기사는 마치 로봇처럼 정해진 동작만을 반복하며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몇 정거장을 지나는 동안 아무도 타거나 내리지 않았다. 버스 안의 정적은 더욱 깊어만 갔다. 수연은 이어폰을 꺼내 음악이라도 들을까 생각했지만 어쩐지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괜히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되고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섰다. 그때였다. 바로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기 직전 앞자리에 잠들어 있던 여성이 갑자기 부스스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잠이 덜 깬 듯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내 하차 벨을 눌렀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서고 문이 열리자 그녀는 황급히 버스에서 내렸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그녀가 내리고 나자 버스 안에는 수영과 뒷자리에 중년 남성 그리고 운전기사 이렇게 단 3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갑자기 승객 수가 줄어서였을까? 아니면 방금 내린 여성의 다급한 행동 때문이었을까? 수연은 이전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애써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다. 곧 집에 도착하겠지.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바로 자야겠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버스가 점점 더 한적한 외곽 지역으로 접어들수록 불안감은 증폭되었다. 뒷자리에 중년 남성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임이 없었다. 처음에는 잠이 들었거나 피곤해서 그러려니 생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불길한 상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룸미러를 통해 운전기사의 얼굴을 힐끔거리게 되었다. 운전기사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날카롭고 차가운 분위기를 풍겼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부담스러운 시선. 버스가 다음 정류장을 향해 어두컴컴한 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버스 안의 모든 조명이 한순간 깜빡이더니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완전히 꺼져버렸다. 순식간에 버스 안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천지가 되었다. 수연은 당황해서 자신도 모르게 작은 소리를 냈다. 정전인가 하지만 바깥의 가로등 불빛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직 버스 안의 조명만이 꺼진 것이었다. 바로 그때 엔진 소리마저 조금씩 잦아들더니 버스가 도로 한가운데서 서서히 멈춰 서기 시작했다. 고장이 난 것일까 하지만 운전기사는 아무런 안내 방송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저 핸들을 잡은 채 미동도 없이 앉아있을 뿐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버스는 그렇게 기이한 침묵에 휩싸인 채 멈춰 섰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수연의 등 뒤에서 그동안 미동도 없던 뒷자리의 중년 남성이 천천히 고개를 드는 것이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도 수연은 그 남자의 시선이 정확히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하한 공포가 수연을 덮쳤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낯선 남자의 시선. 그것은 그 어떤 물리적인 위협보다 더 직접적이고 본능적인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남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는 듯한 미세한 움직임을 보였다. 삐걱이는 의자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수연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버스는 왜 갑자기 멈춰 선 것일까? 조명은 왜 꺼졌을까? 그리고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이며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지만 그 어떤 것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자신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수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그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자리에서 살금살금 일어나 가장 가까운 버스 비상 탈출용 망치를 찾아 손에 움켜쥐었다. 작지만 단단한 쇠망치의 차가운 감촉이 그나마 작은 위안이 되어주었다. 기사님, 버스가 왜 멈춘 거죠? 불은 왜 꺼졌고요? 수현은 용기를 내어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운전기사를 불렀다. 하지만 운전기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마치 그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오히려 그 침묵이 수연의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다. 운전기사마저 저 남자와 한패라면 끔찍한 상상이 꼬리를 물었다. 바로 그때 뒷좌석의 남자가 천천히 수연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어둠 때문에 그의 모습은 명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느릿하면서도 망설임 없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져 왔다. 터벅, 터벅.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처럼 수연의 심장을 옥죄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라고요. 수연은 다급하게 외치며 손에 쥔 망치를 고쳐 잡았다. 하지만 남자는 그의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다가왔다. 이제 그의 희미한 실루엣이 코앞까지 다가온 듯했다. 남자의 거친 숨소리마저 느껴질 정도였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한 수연은 눈을 질끈 감고 손에 쥔 망치를 잇는 힘껏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허공을 갈랐을 뿐 아무것도 마치지 못했다. 당황한 수연이 다시 자세를 고쳐 잡으려는 순간 남자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와 그의 팔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엄청난 악력이었다. 수연은 고통과 함께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남자는 다른 손으로 수연의 어깨를 강하게 누르며 그를 자리로 밀어붙였다. 수연은 저항하려 했지만 남자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다. 가만히 있어. 넌 그냥 조용히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번뜩이는 것 같았다. 공포에 질린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남자를 노려볼 뿐이었다. 남자는 수연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빼앗아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휴대폰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마저 사라진 것이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남자는 수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버스 뒤쪽으로 향했다. 수연은 필사적으로 버티려 했지만 남자의 완력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수연의 머릿속으로 단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끝인가? 그런데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버스 앞쪽에서 갑자기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밝은 헤드라이트 불빛이 버스 안을 환하게 비춘 것이다. 동시에 누군가가 버스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거기 차 안 빼요. 길 한가운데서 뭐 하는 거야? 낯선 남자의 고함 소리였다. 아마도 버스가 도로를 막고 멈춰 서 있는 것을 보고 항의하러 온 다른 차량의 운전자인 듯했다. 갑작스러운 불빛과 소리에 수연을 끌고 가던 남자와 운전기사는 순간 당황한 듯 움직임을 멈췄다. 수연은 바로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라고 직감했다. 그는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해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반대편 버스 창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리고 아까 떨어뜨렸던 망치를 찾을 새도 없이 맨주먹으로 유리창을 힘껏 내리치기 시작했다. 쨍그랑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유리창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져나갔다. 수연은 깨진 유리 조각에 손이 베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좁은 창문 틈으로 필사적으로 몸을 비집고 빠져나왔다. 옷이 찢어지고 살같이 긁히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버스 밖으로 뛰쳐나온 수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등 뒤에서 남자의 고함 소리와 버스 문을 두드리던 다른 운전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그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저 멀리 편의점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수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의 엉망이 된 몰골과 겁에 질린 표정을 본 직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수연은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상황을 자세히 진술했다. 경찰은 즉시 그가 말한 장소로 출동했지만 그곳에는 텅 빈 버스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을 뿐이었다. 운전기사와 그 의문의 남자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버스 안에서는 수연이 깨뜨린 유리 조각들과 여기저기 흩어진 그의 소지품 몇 개만이 발견되었다. 그날 밤 수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버스 안에서의 공포, 어둠 속에서 느껴졌던 남자의 섬뜩한 시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필사적인 탈출. 모든 것이 생생한 악몽처럼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만약 그때
다른 차량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자신이 용기를 내어 창문을 깨고 탈출하지 못했더라면 그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그 사건 이후 수현은 한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되었다. 특히 밤늦게 버스를 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텅 빈 공간에 대한 트라우마와 낯선 사람에 대한 불신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시간이 흘러 상처는 조금씩 아물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그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는 그 일을 통해 깨달았다고 한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위험은 언제든 우리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으며,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 상상 이상의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늦은 밤 마지막 버스에서 겪었던 수영군의 아찔한 탈출기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체 모를 위협과 마주해야 했던 그의 공포가 생생하게 전달되는 듯합니다. 다행히 기지를 발휘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날의 트라우마는 쉽게 지워지지 않겠죠.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다시는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이번 이야기의 무대는 인적이 드문 한적한 시골길입니다. 낮에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그곳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곤 합니다. 특히나 길게 덩그러니 놓인 예상치 못한 물건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수많은 의문과 함께 섬뜩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현 가명씨입니다. 그녀는 몇 년 전 친구의 갑작스러운 부탁으로 밤늦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골길을 운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기이하고도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 버려진 낡은 유모차 하나. 그것이 불러온 공포의 연쇄는 과연 어디까지 이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지현 씨의 차에 동승하여 그 어둡고 외딴 시골길을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이 당신의 귓께도 전해질지 모릅니다. 자동차 시동거는 소리, 밤길을 달리는 자동차 소리 등 현장감 있는 효과음.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막 저녁 식사를 끝냈을 무렵 친한 친구인 혜진이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혜진이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작은 농장에 가끔 들르곤 했는데 그날따라 할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급히 내려가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혜진이가 얼마 전 가벼운 접촉사고로 차를 수리맡긴 상태였고 대중교통은 이미 끊긴 시간이라는 점이었다. 지현아, 정말 미안한데 혹시 나 좀 태워다 줄 수 있을까? 기름값은 물론이고 내가 제대로 살해할게. 혜진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평소 혜진이에게 여러모로 신세를 진 적이 많았던 지현은 망설임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할머니의 건강 문제라니 외면할 수가 없었다. 문제는 혜진이네 농장으로 가는 길이 지현에게는 완전히 초행길이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시간은 이미 밤 10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괜찮아. 내가 내비게이션 잘 보고 갈게. 너는 걱정 말고 준비나 하고 있어. 지현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혜진이를 안심시키고 차 키를 챙겨 집을 나섰다.
혜진이네 집에서 그녀를 태우고 농장으로 향하는 길은 처음에는 익숙한 시내 도로였다. 하지만 시내를 벗어나자 풍경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로등은 점점 드물어졌고 도로 양옆으로는 논과 밭, 그리고 야트막한 산들이 끝없이 펼쳐졌다. 창문을 열자 싸늘한 밤 공기와 함께 풀벌레 소리가 밀려 들어왔다. 내비게이션은 점점 더 좁고 어두운 길로 차를 안내했다. 마주오는 차는커녕 지나가는 차량조차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어둠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갈 뿐. 그 외에는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지현은 괜스레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옆자리에 앉은 혜진이는 할머니 걱정에 안절부절 못하며 연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거의 다 왔어. 한 10분 정도만 더 가면 될 거야. 지현이 혜진이를 안심시키려 말을 건넸지만 사실 그녀 자신도 조금씩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외땅이를 밤늦게 운전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길은 점점 더 험해져서 포장 상태도 좋지 않은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차체가 덜컹거릴 때마다 심장이 함께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얼마를 더 달렸을까?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음을 알렸다. 바로 그때 전방 헤드라이트 불빛에 무언가가 흐릿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길게 버려진 쓰레기 더미인가 싶었다. 하지만 차가 가까워지면서 그것의 정체가 명확해졌다. 날고해진 유모차였다. 아기들이 타는 바퀴 달린 유모차. 그것이 도로 한복판은 아니었지만 거의 길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놓여 있었다. 주변에는 민가도, 사람의 흔적도 전혀 없는 외딴 길 한가운데에 왜 유모차가 덩그러니 버려져 있는 것일까? 저게 뭐지? 혜진이가 의아하다는 듯 중얼거렸다. 지현 역시 순간적으로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유모차는 보기에도 꽤 낡아 보였고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 어둠 속의 새우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처럼 차는 유모차를 스쳐 지나갔다. 지현은 백미러를 통해 멀어져가는 유모차를 힐끗 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 형체는 점점 더 작아졌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했다. 누가 저런 걸 저기다 버렸을까?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혜진이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지현은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다. 글쎄, 고장나서 버린 거겠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단순한 폐기물이라고 하기에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이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져다 놓은 것처럼, 혹은 유모차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상상까지 떠올랐다. 그때 혜진이가 갑자기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아, 지현아, 나 휴대전화. 아무래도 아까 내 차 타기 전에 집에 두고 온 것 같아. 혜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가방을 뒤적였다. 하지만 휴대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께 연락을 드려야 하는데 하필이면 이런 중요한 순간에 휴대폰을 빠뜨리고 온 것이었다. 어떡하지? 일단 농장 거의 다 왔으니까 도착해서 집 전화로 연락드려야겠다. 혜진이가 낙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현은 그런 혜진이를 보며 잠시 고민에 빠졌다. 지금이라도 차를 돌려 혜진이네 집에 다시 가서 휴대폰을 가져올까 하지만
그러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시간도 너무 늦었다. 게다가 혜진이 할머니의 상태도 걱정되었다. 일단 농장에 거의 다 왔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가보자. 도착하면 바로 연락드리면 되지. 지현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운전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조금 전 보았던 낡은 유모차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유모차와 혜진이가 휴대폰을 두고 왔다는 사실 사이에 아무런 연관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길은 더욱 좁아지고 어두워졌다. 이제는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지하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바로 그때 저 멀리 전방에 또다시 무언가의 형체가 나타났다. 지현은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조금 전 보았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낡은 유모차였다. 지현과 혜진은 동시에 당황한 탄성을 내뱉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분명히 아까 그 유모차를 지나쳐 왔는데 왜 똑같은 유모차가 다시 나타난 것일까? 길을 잘못 들어 다시 같은 곳으로 돌아온 것일까? 하지만 내비게이션은 분명히 직진을 가리키고 있었다. 혼란스러움과 함께 오싹한 공포가 밀려왔다. 이번 유모차는 아까보다 더 길 한가운데 가까이 놓여있는 듯했다. 그리고 어쩐지 아까보다 더 낡고 음산해 보였다. 지현아,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혜진이의 목소리가 불안감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현 역시 마찬가지였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기이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차를 유모차 옆에 조심스럽게 세웠다. 혹시 안에 정말로 아기가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현과 혜진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낡은 유모차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드러난 유모차는 마치 오랫동안 잊혀진 슬픈 이야기를 간직한 듯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지만 유모차의 낡은 천 덮개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내려서 확인해 볼까?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공포가 서려 있었다. 지현은 고개를 저었다.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신호가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이런 외딴 곳에서 한밤중에 저런 기이한 물건에 함부로 접근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아니, 그냥 가자. 뭔가 이상해.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해. 지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다시 차를 출발시키려 엑셀러레이터에 발을 올렸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유모차 쪽에서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끽! 마치 낡은 바퀴가 힘겹게 굴러가는 듯한 소리. 혹은 누군가 유모차를 아주 살짝 건드린 듯한 소리였다. 지현과 혜진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유모차로 향했다. 유모차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잘못 들은 것일까? 아니면 너무 긴장한 탓에 환청을 들은 것일까? 방금 소리 들었어. 지현이 낮은 목소리로 묻자 혜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다. 그녀 역시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공포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이 아니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안 되겠어. 빨리 가야 해. 지현은 다급하게 소리치며
엑셀러레이터를 힘껏 밟았다. 차는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앞으로 튀어나갔다. 그녀는 백미러를 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저 이 기분 나쁜 장소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얼마나 정신없이 달렸을까. 더 이상 유모차는 보이지 않았고 길은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했다. 저 멀리 희미하게나마 인가의 불빛 같은 것이 보이자 지형과 혜진은 그제야 간신히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도대체 그게 뭐였을까? 혜진이가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현은 핸들을 쥔 손에 땀이 흥건한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혹시 누가 장난을 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지현은 차마 뒷말을 잊지 못했다. 아니면 이라는 단어. 뒤에 떠오르는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혹시 그 유모차는 일종의 미끼였을까? 자신들을 채서 내리게 하려는 누군가의 함정. 만약 정말로 내려서 확인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지현은 더욱 속도를 내어 혜진이네 농장을 향해 차를 몰았다. 다행히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무사히 혜진이네 농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혜진이는 집 전화로 할머니께 연락을 드렸고, 다행히 할머니는 안정을 되찾으신 상태였다. 그제야 두 사람은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혜진이의 부모님께 밤길에 겪었던 기이한 유모차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들은 그런 일은 처음 듣는다며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그저 젊은 아가씨들이 밤늦게 낯선 길을 운전하다 보니 헛것을 본 것이 아니겠냐는 반응이었다. 그날 밤, 지현은 혜진이네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도저히 혼자서 그 어두운 밤길을 다시 운전해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아까 보았던 낡은 유모차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리고 그 정체 모를 끼익 소리. 그것은 마치 악몽처럼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 지현은 혜진이와 함께 어제 지나왔던 그 길을 다시 한번 가보기로 했다. 밤에는 그렇게나 무섭고 음산했던 길이 햇볕 아래에서는 평범한 시골길로 보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젯밤의 공포가 남아있었다. 어제 유모차를 보았던 지점에 이르렀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낡은 유모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밤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평온한 풍경만이 펼쳐져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지현과 혜진은 똑똑히 보았고 똑똑히 들었다. 그 유모차는 분명히 그곳에 있었고 그 기이한 소리 또한 현실이었다. 누군가가 밤사이에 유모차를 치운 것일까, 아니면 애초에 그것은 현실의 물건이 아니었던 것일까. 그날 이후 지현은 한동안 밤에 운전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되었다. 특히 인적이 드문 시골길은 쳐다보기도 싫었다. 그녀는 그 일을 통해 깨달았다고 한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하며 때로는 호기심이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하다고 느껴질 때는 본능을 믿고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낡은 유모차.
그것은 어쩌면 단순한 폐기물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밤, 지형과 혜진에게 그것은 잊을 수 없는 공포의 상징으로 남았다. 어둠 속에 숨겨진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언제든 우리의 일상을 침범할 수 있는 불가해한 현상에 대한 경고처럼 말이다. 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길에서 겪었던 지현 씨의 기이하고도 공포스러운 경험담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낡은 유모차, 그리고 그곳에서 들려왔던 정체불명의 소리. 과연 그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그날 밤 지현 씨와 혜진 씨가 느꼈을 공포는 생생하게 전달되는 듯합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상상력이 현실의 공포보다 더 무섭게 다가오기도 하죠. 이제 네 번째이자 오늘 밤의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배경은 다시 우리가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공간, 바로 집입니다. 하지만 창문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경계선입니다. 안에서는 바깥 세상을 안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되지만 때로는 바깥의 누군가에게는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위험한 창구가 되기도 하죠. 특히 어둠이 내린 밤, 창문 너머에서 느껴지는 누군가의 시선은 상상만으로도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연 가명 씨입니다. 그녀는 당시 취업 준비를 하며 부모님과 함께 단독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은 1층이었고 창문 바로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자신의 방 창문 너머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소리나 길고양이의 움직임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기척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집요해졌습니다. 과연 창문 너머의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서연 씨의 기억 속으로, 그 불안한 밤의 정원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밤의 정원을 연상시키는 효과음, 귀뚜라미 소리, 바람에 나무잎 스치는 소리 등 그때 나는 24,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든 지 반년쯤 되었을 때였다. 원하는 회사에 번번이 낙방하면서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고 하루하루가 불안과 초조함의 연속이었다. 그런 내게 유일한 안식처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작지만 아늑한 우리 집이었다. 특히 1층에 있는 내 방은 창문을 열면 바로 아담한 정원이 내다보이는 구조라. 답답할 때면 창가에 앉아 바람을 쐬곤 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자기소개서를 수정하고 있었다. 시간은 새벽 1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부모님은 이미 깊은 잠에 빠지신 듯 집안은 숨 막힐 듯 고요했다. 오직 내 방에서 새어나오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고 있었다. 한참 동안 화면에 집중하고 있는데 문득 창밖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사락, 사락. 마치 누군가 마른 나무잎을 밟거나 혹은 옷자락이 나뭇가지에 스치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귀를 기울였다.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방충망만은 열어둔 상태였다. 바람 소린가? 밤이라 바람이 조금 부는 것 같기도 했다. 정원에는 부모님이 가꾸시는 작은 나무들과 화초들이 있었으니 바람에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일 수도 있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작업에 몰두하려 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그리고 좀 더 분명하게 사락, 사락, 슥. 마치 누군가 정원 안을 아주 조심스럽게 걸어 다니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길고양이일까? 우리 동네에는 길고양이들이 꽤 많았고 가끔 우리 집 정원에 들어와 쉬고 가는 녀석들도 있었다. 하지만 고양이의 발걸음 소리치고는 어딘지 모르게 묵직하고 규칙적인 느낌이었다. 나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발꿈치를 들고 창가로 다가갔다. 방 안에 불을 끄고 커튼 뒤에 숨어 살짝 밖을 내다볼까 생각했지만 그러기엔 너무 겁이 났다. 만약 정말로 누군가 있다면 내가 쳐다보는 것을 눈치챌 수도 있지 않은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창밖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곳도 있었지만 정원 대부분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역시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그냥 바람 소리였을 거야. 나는 애써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자리로 돌아오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창문 바로 앞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툭 하고 무언가 창문에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작은 돌멩이라도 던진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 이건 절대로 바람 소리나 길고양이의 소행이 아니었다. 명백히 누군가가,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의도적으로 내는 소리였다. 나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움직일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후 이번에는 창문을 아주 살짝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스스슥 스스슥. 그 소리는 마치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소름 끼치고 불쾌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누구일까 도대체? 누가 이 시간에 내 방 창문 앞에서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강도 아니면 변태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작고 떨리게 나왔다. 하지만 창밖의 그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들렸을 것이다. 내 외침과 동시에 창밖의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정적, 완전한 정적만이 방 안을 감돌았다. 하지만 그 정적이 오히려 더 큰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그 누군가는 분명히 내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창문 바로 너머에서 어둠 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든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당장이라도 부모님을 깨우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다. 만약 내가 소란을 피우면 그가 갑자기 창문을 부수고 안으로 뛰어들어오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그런 끔찍한 상상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분 아니면 10분 공포 속에서는 시간 감각마저 무뎌지는 듯했다. 나는 여전히 창문 쪽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때 창문 커튼에 아주 작은 틈새로
무언가 검은 형체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남자. 그는 창문 바로 앞에 바짝 붙어 서서 미동도 없이 방 안을, 정확히는 커튼 뒤에 숨어있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듯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가까스로 입을 틀어막았다. 온몸이 공포로 마비되는 듯했다. 창문 너머의 남자는 마치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 녹아들어 있었지만 그 존재감만큼은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저기 서 있었던 걸까? 자신이 처음 소리를 들었던 순간부터, 아니면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남자는 미동도 없이 서서 방 안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시선만큼은 피부에 와닿을 듯 강렬했다. 서연은 그가 자신을 똑똑히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커튼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공포에 질린 눈빛까지도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해야 한다. 서연은 덜덜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방문을 향해 움직였다. 방을 빠져나가 부모님을 깨우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런데 서연이 방문 손잡이를 막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창문 너머의 남자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까딱 하고 움직였다. 마치 가지 마라고 말하는 것처럼, 혹은 네가 뭘 하려는지 다 알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처럼.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남자의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그녀의 모든 탈출 시도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만약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가 창문을 깨고 들어오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해치려 한다면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방 안은 완벽한 밀실이나 다름없었다. 창문은 그 남자가 막고 있었고 방문으로 나가자니 그의 시선이 허락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저 공포에 질린 채 숨막히는 대치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연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남자는 여전히 창문 밖에 서 있었고 서연은 방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그때 남자가 다시 한번 움직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 쪽으로 가져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무언가를 벗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 정체를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렬한 충동이 일었다. 떨리는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렸을 때 남자는 이미 얼굴을 가리고 있던 것을 완전히 벗은 후였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났다. 그것은 가면이었다. 기괴하게 웃고 있는 창백한 광대 가면. 가면을 쓴 남자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서서 그 웃는 가면 너머로 서연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섬뜩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쳤다. 마치 인간의 감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차갑고 잔인한 미소였다. 서연은 이제 공포를 넘어선 어떤 감정,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혐오감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저 남자는 도대체 누구이며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
단순한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악의적이고 집요했다. 바로 그때 남자가 다시 움직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창문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아주 느릿하게 손가락으로 창문을 두드리는 신용을 했다. 똑, 똑.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그 동작만으로도 서연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서연이 창문을 열기를 바라고 있었다. 자신을 안으로 들여보내 주기를. 서연은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었다. 그러자 남자는 마치 실망했다는 듯 혹은 재미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다. 그리고는 다시 손을 들어 이번에는 자신의 목을 가리키더니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더 이상 이 공포에 휘둘릴 수만은 없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로 끔찍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그녀를 덮쳤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아, 있는 힘껏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동시에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거실로 뛰쳐나가면서도 계속해서 비명을 질렀다. 아빠, 엄마 살려주세요. 누가 창문 밖에 있어요. 서연의 비명소리에 놀란 부모님이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왔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던 부모님은 그녀의 공포에 질린 얼굴과 다급한 외침에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냐? 누가 있다는 거야? 아버지가 다급하게 물으며 서연의 방 쪽으로 향했다. 서연은 울면서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아버지가 서연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창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광대 가면을 쓴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고요한 정원만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것은 환각이 아니었다. 창문 바로 아래 흙바닥에는 선명한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성였다는 증거였다. 그날 밤, 온 가족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버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했지만 그 남자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동네 CCTV를 확인해 보았지만 워낙 외진 곳이라 남자의 모습이 제대로 찍힌 영상은 없었다. 그 사건 이후 서연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밤이 되면 창문 근처에는 가지도 못했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심리 상담을 받아야 했고 한동안은 부모님 방에서 함께 잠을 자야 했다.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하고 CCTV까지 달았지만 그녀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광대 가면을 쓴 남자. 그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단순한 관음증 환자였을까? 아니면 더 끔찍한 목적을 가진 범죄자였을까? 그는 왜 서연을 목표로 삼았으며 그날 밤 무엇을 하려 했던 것일까? 모든 것이 의문으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 서연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창문을 단순한 풍경의 통로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든 외부의 위협이 침범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경계선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둠 속 창문 너머의 시선.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가까이
그리고 훨씬 더 악의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서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창문 너머에 섬뜩한 시선과 마주해야 했던 서연 씨의 끔찍한 경험담이었습니다. 광대 가면을 쓴 남자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공포의 그림자는 서연 씨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라는 공간에서, 그것도 자신의 방 창문 바로 너머에서 그런 위협을 마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상하기 어려운 트라우마였을 텐데요. 서연 씨가 부디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 평온을 되찾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밤 저희가 준비한 4편의 이야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들려오던 정체 모를 발소리, 마지막 버스 안에서의 숨막히는 추격전, 시골길의 기이한 유모차, 그리고 창문 너머의 섬뜩한 시선까지. 각각의 이야기들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펼쳐졌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기치 않은 순간, 혼자라는 약점을 파고드는 밤의 공포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죠. 오늘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신 분도 계실 테고, 혹은 만약 나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찔한 상상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단순한 흥미나 자극을 넘어 우리에게 현실적인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함에 속아 안전을 간과하곤 합니다. 매일 걷는 밤길, 늘 이용하는 대중교통, 심지어 내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집조차도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겪었던 공포는 어쩌면 아주 사소한 부주의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연속이 만들어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 순간 불안에 떨며 살아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의 경계심과 예방책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늦은 밤 혼자 귀가할 때는 주변을 살피는 습관을 들이고, 낯선 사람의 과도한 친절이나 의심스러운 접근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며 집 안팎의 방범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예기치 않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것은 바로 직감의 중요성입니다. 주인공들은 대부분 위험이 닥치기 전 무언가 이상하다는 찜찜한 느낌 혹은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을 먼저 감지했습니다. 때로는 그 직감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울리는 위험의 사이렌을 무시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 저희 어둠의 속삭임이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조금이나마 가슴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이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빛은 분명 우리 안에 존재하니까요. 방송을 마치기 전에 오늘 밤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시고 귀 기울여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저희 패트리온을 통해 꾸준히 후원을 보내주시는 어둠 속의 등불님, 밤의 여행자님, 그리고 익명으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후원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저희가 계속해서 이 어두운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나누고 싶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이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저희 방송 이메일이나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언제든지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혹은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밤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둡고 고요하겠지만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는 부디 평화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어둠의 속삭임은 다음 이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때로는 더욱 오싹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몸과 마음 건강하시고 부디 안전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그림자였습니다.